여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옥천이 나온 한국 현대시 선구자 정지용 시인의 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여기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구경하러 오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이게 시비가 있죠. 시비가 있는데 아마 생가 근처에서는 이 시비가 가장 먼저 그 세워진 시비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아마 이제 지용회에서 1996년도에 정정신 선생의 생가라고 해서 표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보면 이 정정신의 어떤 생애라든지 아니면 문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런 그 표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면 이제 초가집 두 채가 있고요. 사실 생가라고는 하지만 정지용 시인이 여기에 그 사실 때 실제로 어떤 집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 집의 어떤 고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뭐 지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뭐 주변 분이나 옛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생가 그 모양대로 생가가 있었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실제 옛날 그대로 고증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뭐 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럴지라도 정지용 시인의 어떤 문학적인 우수성, 위대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여전히 생가가 옛날 모양이 아니네 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여기가 이제 상징성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정지용 시인은 잊혀졌던 시인입니다. 왜냐하면 월북했다고, 북한으로 자진해서 넘어갔다고, 그 1950년 한국전쟁 때 넘어갔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정지용 시인이 따지고 보면 그 이후에 가족들이라든지 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증거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국방부에서도 월북 아니고 납북이었다. 그리고 가족들이 증언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한국전쟁이 났을 때 자택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와서 정치보육으로 같이 가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겼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치보육으로 가셨다가 감옥에 가셨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시다가 뭐 일설에는 뭐 동두천 소요산쯤 거기 지나치다가 미군의 기총사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평양 감옥까지 이감이 됐다가 거기에서 그 폭탄 때문에 뭐 폭사하셨다 뭐 이런 두 가지 설이 아주 유력하게 뭐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지용 시인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시인, 이분이 한국 현대시의 선구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옥천에서 축양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그 졸업한 연도가 1914년이 되겠습니다. 14년도에 서울로 올라가서 몇 년간 한학 공부를 하신 후에 1918년에 휘문 고보를 들어가셨던 거죠.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내내 집안 형편이 이제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비장 학생으로 내내 그 공부를 하시다가 1923년에 이제 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 동사대학교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여전히 이제 교비장 학생으로, 그 조건이 뭐였냐면 대학 졸업하고 나와서 모교에 와서 선생 교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가신 거죠. 그래서 23년부터 1929년까지 공부를 하십니다. 대학 공부를 하고 졸업한 후에 오시게 되는데, 그 대학생 그 연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수시라든지 풍랑몽이라든지 카페 프랑스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주옥 같은 시들을 발표를 하면서 현대시를 이끌게 되는 거죠. 이제 특히 1930년대에 정종 시집이라든지 그 40년대에 들어가서 백록담이라는 시집이 또 나오게 됩니다만, 그 시집이 출간되면서부터는 정종신 역시 정지용이다, 또 현대시 거장이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게 되고 시단에서의 위치, 위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된 거고요. 30년대 후반에 가서는 그 당시 이제 문장지 문학 잡지인데 문장지에 이제
시 추천위원으로 하시면서 추천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그 청록파 시인 박목월, 박도진, 조지훈 이 세 분을 그 추천을 하셔서 그분들이 시인으로 등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해방 후에 한국 시단을 이끌게 되는 한국 문단을 이제 이끌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셨던 거죠. 사실 이분이 그 뭐 여러 가지 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지으시고 뭐 하셨긴 했지만, 그거 자체로 그 일제 험난하고 뭐 그 굉장히 압박 많았던 이런 시기에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다듬고 조탁하고 해서 우리말을 후세로 이어졌던 이런 그 공로, 이런 공로가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특히 윤동주 시인하고의 인연입니다. 사실 윤동주 시인은 그 살아생전에 시 공부를 했을 때 정종 시인이 1902년생이고요. 윤동주 시인이 17년생입니다. 15살 차이가 나는데, 윤동주 시인이 정종 시인을 존경을 해서 동지사대학으로 같이 갈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했던 상황이었고, 1935년에 정종 시집이 나오자마자 윤동주 시인이 그 시집을 사서 읽어보면서 저 밑줄 치고 걸작이다라든지 뭐 대단하다라든지 이런 감탄사를 연발했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윤동주 시인의 실질적인 스승이 그 정종 시인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윤동주 시인이 끝내 고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방을 맞지 못하고 1945년 2월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실 후에 유고 시집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유고 시집을 내게 되는데, 그 나온 연도가 1948년 아니 1946년 좀 헷갈리는데, 이분이 이제 해방 후에 정종 시인이 경향신문 주간을 하셨습니다. 1946년부터 1947년까지. 헷갈리는데 자꾸. 저는 뭐 자막으로 제가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에 경향신문 주간을 하시면서 그 윤동주 시인의 아주 친한 친구 강초중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이제 논설 주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정종 시인은. 근데 강초중이라는 분이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논설 주간한테 갖다 줘요. 정종 시인한테 갖다 주는데, 그 시 중에서 3편을 골라서 경향신문에 실습니다. 그 처음 경향신문에 실은 시가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였고요. 그 3편이 발표가 되면서 윤동주 시인은 비록 이 땅에 살아있지는 않았지만 시인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고, 그 시인으로 끌어올린 분이 정종 시인이었다는 거죠. 특히 1948년에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이 처음 발간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죠. 근데 그 서문을 정종 시인이 쓰게 됩니다. 그 서문에는 일제 때 친일했던 친일문사들, 그러니까 친일행위를 뭐 작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이런 문학가들은 진짜 내가 티를 뱉을 거다. 그렇지만 윤동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시인은 뭐 시집 하나도 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긴 했지만 그 아름다운 시를 봐라 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윤동주 시인을 아꼈고 사후에 아꼈고 했던 정종 시인이었고, 그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서문은 초판 나오고 한국전쟁 들어서고 나서 납북을 월북으로 이제 되면서 정종 시의 그 시가 금지가 되죠. 금지가 되는 바람에 윤동주 시인의 그 유고수집 서문에서도 정종 시인이 없어져 버려요. 쭉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 윤동주 시집을 누구나 한 번씩은 뭐 사서 보고 뭐 이랬기는 했지만 거기에 서문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1988년에 정종 시인이 해금이 되고 나서 그게 이제 풀리게 되면서 최근에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이 다시 발간이 되면서 그 서문에 비로소 정종 시인의 서문이 실리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 이제 팁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은 시인의 생가가 다른 금융기관에 넘어갈 지경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94년이었는데 이제 옥천신문에서 그거를 옥천신문 얘기해도 되나? 옥천신문에서 그거를 경매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보도를 했죠. 그 지역에 이제 파장이 일었겠고요. 옥천문화원을 비롯해서 옥천문화원에서는 그러면 그대로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사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가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모금도 일어나고 해서 비로소 이 1996년에 생가가 이제 복원이 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팁이 있습니다. 숨겨진 얘기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뭐 그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는데 그때 그 당시 조합장, 농협 조합장님을 뵙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생가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수도 있었던, 그리고 이 생가 복원은 또 한참 늦어질 수도 있었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용에서 보면 여기 또 이 현판을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현판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지용 시인이 그 해금된 게 88년도인데 88년도에 해금되고 나서 지용회를 비롯해서 이제 정지용 시인을 존경하는 이런 문인들이죠. 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용회가 결성이 됐고요. 그 해에 바로 3월 말에 해금이 됐는데 그게 바로 5월 15일 날 5월 15일이 정지용 시인의 생일입니다. 근데 그 5월 15일에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1회 지용제가 열리게 되죠. 정지용 선생을 기리는 문학제를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3번째 지용제가 됐고요. 옥천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시작이 지용제가 1회 지용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 서울 지용제에 당시에 이제 옥천에 그 박효근 문화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박효근 문화원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그러면 야, 시인의 고향이 옥천인데 그러면 옥천으로 갖고 내려가겠다. 그 저 축제 옥천 가서 열자 지용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긴 끝에 지용제가 옥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용제는 1회 지용제가 2번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5월 15일 날 한 번 열렸고 두 번째는 6월 25일 날. 왜냐하면 6월 25일을 왜 했냐면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정지용 시인이 북으로 끌려가셨기 때문에 그걸 상징으로 하는 날짜가 6월 25일이겠다 해서 1회 지용제를 서울서 한 번, 옥천에서 한 번, 2번 열게 하는 거죠. 이것도 아주 특이한 이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용제에는 어쨌든 정지용 시인의 문학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기리고 있고 또 지용 선생을 통해서 국제 문학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그 확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가 지용제는 34회가 되겠고요. 지용회에서 지용유적 1호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판 자체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생가를 쭉 복원하면서 이제 부엌도 복원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정지용 시인 뭐 그 사진이라든지 시 이런 것들 또 아버지께서 그 한약방을 하셨기 때문에 저 한약 약재 넣는 저 통도 저기다 갖다 놨습니다. 저 통도 신문사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옥천 신문사에서 저걸 우연치 않게 갖고 있다가 이거 저 정지용 생가 복원했는데 거기로 한약장을 했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 기증이 됐던 거고요. 네. 그 재미있는 일화가 됩니다. 네. 여기도 이제 방 2칸짜리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해마다 이 지붕도 지금 보면 지붕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거 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초가 지붕을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을만 되면 초가 지붕을 잇고 이형을 이어서 지금 초가 지붕을 이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뭐 그러긴 하지만 초가 지붕을 이어서 씌우는 작업도 하나의 의미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가 복원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문학관을
건축을 하게 되고 문학관 안에 선생님의 생애라든지 시라든지 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또 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옥천읍 하계리 40번지인데 최근 들어서 그러면 정종 시인이 하계리 40번지에서 태어난 게 맞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종 시인의 초등학교 학적부에는 상계전 사통 7반 뭐 이런 주소도 나오고 뭐 이래서, 그러면 정종 시인이 원래 태어난 곳은 그런 상계리 아니냐 뭐 이런 의문도 나오고 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 또 문헌 같은 것들을 더 찾아지게 되면 아마 정종 시인이 하계리 40번지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가 이제 쭉 이제 실개천, 우리가 이제 향수의 실개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시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여기가 실개천이 맞냐, 어디가 실개천이 진짜 실개천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할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래서 문학으로 이해를 해주고 뭐 이러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 실개천 요 부분이 옛날 옥천의 이제 중심지였고 이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이 굉장히 많았던 길이 바로 요 길이었고요. 굉장히 큰 길이었죠. 옛날 길로 따지면. 요 하천, 실개천에 어떤 형식으로도 이제 건너갔어야 되는 거니까 실개천을 건너가는 다리와 얽힌 재밌는 얘기, 숨겨진 얘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그 증거들이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지용 생가에다가 지용 문학관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군에서 이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용과 관련한 그 시설들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 요 돌아가게 이렇게 만든 게 요 그 앞에 흐르는 실개천 모형을 따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저기 물레방아도 만들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 이제 여기 보면 청석교 상판 한국서사비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돌이냐면 저쪽 그 실개천, 실제 있었던 실개천에 걸쳐 있던 다리입니다. 그래서 청석교라고 옛날부터 불렀고요. 이 청석교가 이 실개천, 이렇게 돌아가는 실개천 모형에 군데군데 있어서 저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실개천 모형이, 이 다리가. 근데 이 다리가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있는 게 옛날에 그 장사 한 분이 그 실개천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주변에 이쪽 주변에 뭐 그 옥천 장도 쓰고 뭐 이랬던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건너 다니려다 보니까 이제 이 하천 주변으로도 장이 서고 나무장도 서고 뭐 이랬는데, 물이 부르면 또 못 가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떤 날은 이 장수 한 분이 이 돌을 저쪽 뭐 군목면 한평리 뭐 이쯤에서 양쪽 허리에다가 끼고 이 돌을 갖고 왔답니다. 갖고 와서 이 실개천에다 딱 놔서 사람들이 잘 건너 다닐 수 있도록 해줬다 하는 전설이 있고요. 이 돌이 이제 근대적인 다리가 놓여지다 보니까, 교량이 놓아지다 보니까 이 다리가 쓸모가 없어지게 된 거죠. 실제로는 쓸모가 없어졌는데, 이 쓸모가 없어진 이 다리를 그러면 어디서 썼냐면 학교에서 썼습니다. 일제 때 학교에서 썼는데, 이 다리 밑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뒷면인데, 밑면에 보시면 일제가 우리 한국 식민 서사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식을 말살을 하고 민족교육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1930년대 이후에 쓰게 되죠.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한국식민 서사비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한국식민 서사비라고 하는 거는 한국식민 서사 해가지고 공약삼장이라서 세 가지, 뭐 우리는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해서 뭐 국가 일본에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황제 일본 왕한테 뭐 충성을 다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쓴
황국시민 서사를 여기다 이 바위에다가 이 다리에다 쓴 겁니다. 이게 다리로 이제 안 쓰여지다 보니까 이 돌은 좋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갖다가 쓴 거예요. 일본 놈들이 가서 써서 황국시민 서사라고 해서 축경초등학교에다가 세워놨던 겁니다. 이 다리, 이 돌이. 근데 그 세워놨는데 해방이 되고, 그때 해방되고 나서는 그럼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황국시민 서사라고 쓰여진 그 글씨를 지우고 그 위에다가 통일탑이라고 썼습니다. 통일탑이라고 썼어요. 그래 놓고 1994년을 기억을 하는데요. 광복 50주년 앞두고 김영삼 정부가 대대적으로 일제 잔재를 없애겠다. 민족 교육을 일단 부활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전국의 일제 잔재들을 없애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분 이것도 이제 제보를 하셔서 저 돌이 바로 일제 때부터 써왔던 한국시민 서사비로 썼던 돌이다라고 해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우고 이제 통일탑이라고 써서 통일교육을 위한 그 초등학생들이 다니면서 보는 이런 돌로 이제 이용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좋다고 했어도 그 한국시민 서사비를 세웠던 그 밑에 당시에 일제 때 학교를 다녔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갈돌을 갖고 오게 했던 겁니다. 시내가에 주워와서. 근데 그 넓적한 자갈돌에도 뭐라고 썼냐면 천황폐의 만세, 또 일본 충성, 인고 단련, 이런 일본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갈돌을 다 쓴 거예요. 쓰고 자갈 기초석으로 깔고 이 돌을 세웠던 겁니다. 그 잔재들이 1994년 광복 50년 되도록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갈아서 썼으니까 무슨 별 문제가 되진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본 천황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이랬던 돌을 바닥에다 깔고 있는 통일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기로만 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교육자료를 썼을 수도 있겠죠. 안내문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썼을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별 저희가 없었고 반응들이 없었고 이래서 결국은 그 얘기가 밑에 발굴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본 왕한테 충성을 다한다는 이런 돌들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 돌은 이제 결국은 철거를 하게 된 거죠. 철거를 하게 되고 나서 한참을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이 자리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돌은 의미가 있는 돌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국 지도가 나타나요. 한반도 지도가 나타납니다. 여기. 예. 여기 보시면 한국 지도가 이렇게 해서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 좀 마르면 한국 지도가 더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백두산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는 여기가 옥천쯤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쨌든 의미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그런 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잘 돌아보셨나요? 크게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옥천 구읍에 오시면 이런 문화재들도 있고 이런 들을 곳도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꼭 기회를 좀 내셔서 옥천에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린 데를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탐방도 같이 좀 하시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오시면 혹시 저라도 뵐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